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지금 데브옵스 오거나이저랑 이제 마고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는 LGU 플러스의 지금 데브옵스 파트 PM을 맡고 있는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릴 거는 사실, 오늘 발표하신 주제는 들과는 좀 많이 멉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거는 어, 주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제 IDC2 AWS 혹은 뭐 AWS 애저나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제 여정을 조금 어떤 전략을 해서 이제 옮겼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걸 수행을 했고 또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아키텍처링이랑 이제 스트래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딥다이브를 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클루전으로 레슨 런과 이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좀 누군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뭔가 했던 거를 좀 담아놓은 이제 개인 사이트고 이제 오른쪽은 링크드인 주소고요. 저는 지금 AWS에서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이제 AWS 커뮤니티 빌더라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고 한국에는 한 3분에서 4명 정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00명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스 모니터링 솔루션인 데이터독에서도 이제 엠베서더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선 24명 중 1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티맥스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APM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라는 이제 빅히트 하위에 이제 스타트업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LGU 플러스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랑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영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고 오토메이션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클로드 코드나 뭐 코덱스를 활용을 해서 CLI 툴도 개발하고 뭐 옵저빌리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그 API 게이트웨이가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인증을 할 때 패스 앱 쓰시죠? 네, 이 패스 앱에 보면 이제 통신사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트래픽이 나오는 게 다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로 가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양한 인증을 타고 핸드폰 요청 가잖아요. 그런 모든 리퀘스트가 이 API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서비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는 평시 그냥 뭐 피크 트래픽 이런 거 없이 리퀘스트가 2억 건 정도로 들어오고 맥스 건 치면 6억 건 정도 들어오는 그런 헤비한 통신 시스템이고 이게 죽으면은 여러분 인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막 구성을 했던 거더라고요. 이게 IDC에는 오픈시프트 위에 올라가 있었고, AWS에서는 이제 EKS 환경에 좀 구성돼 있었는데, EKS CTL로 구성돼 있고, 이쪽에 쿠베 CTL로 구성돼 있어서, 그럼 매니페스트가 어딘가 있겠지. 이제 당연히 이런 생각부터 하겠죠. 왜 그러면 죽으면은 띄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건 위험하다. 이거는 죽으면 다 죽는 거다, 진짜. 우리 회사 망가지는 거다. 라고 해서, 다시 이걸 어떻게 리아키텍처링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더하기, 이제 EKS가 1.26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2년 전에 1.26은 이미 EOS에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저희가 이제 IBM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파워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할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저비용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게 이제 네 번째 제일 끝에 있는 이제 사내 인력 그리고 데브옵스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외주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어프로치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EC2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EKS가 뭐 쿠버네티스 이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만큼 뭐 가용성이나 뭐 개발자들의 실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이 제가 없더라도, 개발자가 만약 지금 한 사람이 없더라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VM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KS에서 EC2로 재구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테라폼을 활용을 했고, 이제 앤서블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고플로이어라고 이제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그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내재와 팀이 직접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이런 모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오너십이 조금 있어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레지던시나 이제 뭐 애자일티가 좀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옵저빌리티를 좀 강화하자가 하나의 목표였어요. 이전에는 어디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걸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로그나 뭐 매트릭 혹은 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니터링, 뭐 APM, 트레이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한 통에 놓고 잘 볼 수 있을까? 그 릴레이트된 서비스들끼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데이터독이라는 솔루션을 채택을 해서 로그는 이제 스모로직이라는 사스 솔루션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게 IDC에서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 씬이 있었고, 바로 AWS로 들어오는 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해야 했던 거는 고객사, 그리고 내부에서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려면 기존에 있는 로그들을 좀 하이제킹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띄우고 여기에서 바이패스 하는 루틴으로 먼저 기존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트래픽 혹은 어떤 URL이 다 걸쳐가는지 다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IDC에서 AWS로 넘어오는 트래픽을 하이제킹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대외 고객은 IP 바뀌는 걸 원치 않아 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IP가 바뀐다는 것은 그럼 서버에 뭔가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방화벽을 뚫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적인 이슈, 그리고 그 회사의 보안 정책과도 이게 연결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저희가 넘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HA 프록시를 둬서 기존에 이제 NXXT라고 해서 로드 밸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IP를 추가를 해서 HA 프록시를 타고 AWS 토스 치는 구조로 만들어서 트래픽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HA 프록시도 당연히 다중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HA 프록시를 5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스플릿을 이제 20%씩 할 수 있는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넘길 때 어떻게 트래픽을 잘 넘길지 이것도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최빈 시간이 언젠지를 좀 분석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한국 패스앱은 뭐 여러분들이 새벽에 인증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주간 시간에 많이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피크 트래픽이 언젠지 보입니다. 출근할 때,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여러분들 다 이제 졸릴 때 아침에 이거 핸드폰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트래픽이 딱 보이는 게 있었고, 저녁 되면은 이제 통신사 이 개통하는 게 다 업무가 마감하는 시간이 대충 8시인데 1시간 정도 호흡을 둬서 9시에 이제 트래픽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작업이 10시 이후에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서비스 특성상 이제 대내 트래픽과 대외 트래픽을 좀 구분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러면 대외 트래픽은 그럼 그분들이 저희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노티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순위란 게 대내 트래픽을 먼저 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트래픽을 꺾는데, 대외 트래픽도 이제 포션이 있겠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도 이제 인증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티빙도 그렇고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대외 클라이언트들에게 미리 말을 하고도 그들도 확인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주간 시간에 체크를 하면은 이제 롤백이 빠르게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롤백 전력을 가져가야 될지 이거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존 고객들은 약간 큰 고객들은 대부분 IDC를 통한 이런 파이프라이닝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HA 프록시에서 20%씩 트래픽을 쉬프트 하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씩 이렇게 넘기니까 조금 영향도가 적게 이제 롤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링 그리고 롤백 전략을 간 다음에 어떤 이제 난관이 조금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헤어핀 나트 문제를 저희가 좀 맞이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제 EC2 같은 거는 기존의 라우팅 테이블을 건드리지 않는 영역에서 좀 구성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래 기존에는 다 빵빵빵빵이라는 트래픽이 다 IDC로 가게끔 라우팅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나트 게이트웨이에 있는 이쪽 영역이고 저희는 이제 퍼블릭 쪽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구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을 분리를 해서 라우팅을 처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트래픽을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나트 게이트웨이를 세워서 기존에 172로 들어가는 걸 다 저기로 흘려보냈는데 이게 전환을 할 때 보니까 이 라우팅 테이블이 저쪽 DC에서 꼬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내는데 반대로 돌아오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헤어핀 노트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IDC의 비저빌리티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라우팅, 어떤 엔트리가 이렇게 돌아온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퍼블릭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이제 VPC 플로우로그로 이제 다 발라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트래픽까지 다 분석을 해서 DX를 태워 VCW로 바로 들어가는 트래픽과 나트로 들어가는 트래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TLS 네고시에이션 오류라고 이제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이 트래픽을 딱 지금 이게 이제 AWS LB의 클라우드 와치로 이제 매트릭을 쭉 보면은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TLS 네고시에이션 오류 난 이제 그래프예요. 그때 제가 맞았던 당시의 오류인데 그때 지금 보시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팡 이제 튀기 시작하죠. 저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막 폭우 사태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부문에서 이제 막 수기로 입력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뭔가 서비스화 시켰는데 거기에서 났던 장애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커지면 엄청 커질 수 있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외주사가 예전에 이제 자바를 조금 아신 분들이 있으면은 키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자바 JKS 키스토어를 옛날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딱 그 지정된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키스토어를 구성을 해서 썼었어요. 근데 얘가 JDK 1.3가 1.5였어요, 이 서비스가. 그래서 AWS CA에 대한 정보가 누락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자바의 JKS 디폴트는 AWS CA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커스텀으로 쓸 때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AWS ACM에다가 임포트를 하고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TLS 오류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막 그쪽 클라이언트 사이드까지 디버깅을 다 해서 VPC 플로우 로그, 앱 사이드의 로그 다 받아봐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쪽 개발사의 코드가 너무 레거시한 게 제일 큰 문제였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LB의 서트를 여러 개 물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간 변경에 따라서 이제 레이턴시가 좀 증가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NLB가 여러 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메인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NLB를 여러 개 두고 제일 뒤에 서트를 이제 스타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ALB에 물려서 터미네이션 시키는 방식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NLB로 바로 꽂으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근데 ALB에서 볼 수 있는 매트릭이 아시다시피 HTTP 리퀘스트 코드를 이제 ALB 단에서만 볼 수 있고 NLB 단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터미네이션을 시키는 구간에서만 이제 액세스 로그 같은 걸 뽑을 수가 있거든요. AWS는. 그러다 보니까 ALB에서 한 방에 다 뭉쳐서 떨구는 게 저는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홉이 늘어나니까 레이턴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대내 서비스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한번 NLB의 터미네이션을 꺾어보자 라고 했더니 바로 해결됐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AWS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아키텍처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조금 고려를 많이 못하고 오히려 운영 효율성을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마저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지금 변경을 해서 운영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를 좀 생각해 보면은 레슨앤러너는 저는 이제 원래는 저희 회사가 전통적으로 이제 외주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부 팀 간의 콜라보레이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 사이드가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은 그쪽 팀이 다 분석을 하고 뭔가 그들 간에도 약간 SI와 뭔가 오더내리는 약간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오너십을 갖고 똑같이 패러럴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페스트가 없었고 옵저빌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는 이제 메인터넌스도 오히려 이제 개발팀이 좀 더 빠르게 본인들이 알아서 배포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체계로 만들 수 있어서 메인터넌스가 조금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웰 디자인 시스템, 말 그대로 아키텍처링이 잘 된 시스템을 좀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AWS에서 좀 보면 라우팅 테이블도 막 애니오픈 막 이런 거 있고 뭐 172에 16.0.0에 이렇게 여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보안도 문제지만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면은 어느 라우팅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잘 넣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것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이제 좀 얻었냐 하면은 매니페스트가 없었던 거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이뮤터빌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시던트 타임이 이전에는 막 어디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한 5일,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면은 지금 하루 안 혹은 24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줄이고 싶은 게 사실 목표긴 한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그러면 그래도 어딘가에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지만 저희 안쪽에서는 최대한 한두 시간 안에 빨리 요청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제 다른 쪽에 넘겨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대략 2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옵저빌리티 영역에 대해서 엄청 임프루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어노멀리 입젝션, ML 기반의 이제 어노멀리 입젝션 같은 거 당연히 받고 있고 이제 SLO 같은 것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옵저빌리티 영역에서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제 발표가 사실 막 와닿으실지 안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했거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